세상을 바꾸는 정치수다 팟캐스트 정치 알아바꾼다 99번째 방송입니다. 99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상당히 많은 분들이 방청객을 가득 메우셨네요. 고마워요. 연령대도 상당히 다양하네요. 머리 끝나신 노신사분도 많이 계시고 고맙습니다. 아마도 제 팬이실 것 같습니다. 예, 젊은 여성분들도 많이 계시고 고맙습니다. 손수 변호사님 팬이실 겁니다. 네, 손수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네, BBK 공부 좀 했어요? BBK요? 어려운 주제입니다. 네, 어려운 주제인데 사실 제가 BBK를 완전히 모르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는 알죠. 네. 그런데 사실 모르는 거 아는 척하는 것보다 그래요. 아는 거 모르는 척하는 게 더 어렵네요. 잘했어요. 네. 손수 변호사 네. 반성하세요. 반성했습니다. 그 살면서 이렇게 욕 얻어먹은 적 없었죠? 상대방 그러니까 소송에서 네. 상대방 당사자한테 쌍욕은 자주 먹는데 뭐 이번에 쌍욕은 아니니까요. 불특정 다수에게? 그러니까 누군지 알면은 좀 마음의 준비라도 할 텐데 휙휙 날라오니까 예. 그래, 그렇습니다. 댓글창은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조언을 봐야 듣고 돼. 봐야 돼요? 허튼 그러니까 소리는 안 나와. 참. 송공환 저처럼 멘탈이 강하면 봐도 되는데 네네. 그거 보고 흔들리면 보지 마. 보면 안 돼. 큰일 납니다. 이게 이제 어느 만큼 이렇게 보면 이게 들리기 시작하면 이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봅니다. 그래요. 어쨌든 손배원이 오늘 BBK 얘기 2부에서 조금 틀어줘요. 공부해온 거 틀어주시라고. 네. 자, 지난주 제주도 강연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온 정청래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에 참 여러 가지인 정청래입니다. 예, 제주도 강연 주제가 뭐였어요? 문재인 정부 개혁의 과제와 성공의 길. 주체가 국토교통부. 그로 갔다 오신 거예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요 강의한 김에 제주도까지 갔으니까 어떻게 하룻밤 어떻게 자고 오셨습니까? 1박 2일로? 아니 9시 강의여가지고 6시 15분 첫 비행기 타고 갔다가 강연하고 또 제주도 지인 몇 분 하고 점심 먹고 2시 비행기인가 2시 반 비행기 왔어요? 타고 와서 7시에 군포에 또 전교조 강의 있었어요. 아니 근데 모처럼 제주까지 가셨는데 좀 관광도 하고 오시지. 저는 집 떠나서 자는 게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그냥 당일치기 왔는데. 그럼 외국 갈 때는 그 사모님이랑 같이 가셨으니까? 북유럽 갈 때 괜찮고? 이번에 진짜 편하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막 이렇게 짐을 쌌다가 풀었다가 다시 싸잖아요. 원래 한 가방이 들어왔는데 다 못 싸요. 넘쳐가지고. 풀었다가 다시 할 때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집사람이 가서 도움을 주셔가지고. 뭘 주셔 다 싸준 거지. 다 풀어주고. 그래서 편하게 갔다 왔다? 그럼요. 네네네. 네, 그래요. 근데 국토교통부 있잖아요. 그 인재개발원이라고 있더라고. 근데 공무원들이 저도 처음 알았네요. 1년에 50시간 연수를 받아야 된대요.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 마지막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인재개발원 그 원장님이 그러더라고. 저희도 정권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 저를 초청한다는 생각을 못 했는데 확실히 정권이 바뀌었다. 이런 또 생각이. 들었다 놨다 하셨겠네요. 뭐 그냥 근데 강의 시간이 좀 길어가지고. 전교조 강의는 어떤 주제를 하셨어요? 전교조 강의는 똑같은 주제였는데 제가 그분들한테 그랬어요. 강의하는 대상 중에 제일 어려운 강의가 선생님들 앞에서 하는 거다. 너 얼마나 잘 가르치나 보자.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마침 2시간 강의여가지고 1시간은 우리 어머니 여자의 일생에 대해서 한국 현대사 우리 어머니들의. 그래서 일제치하에 태어나서 90년대에 돌아가셨으니까 그 어머니들이 꿈꿨던 대한민국은 어떤 대한민국인가. 4가지의 대한민국이다. 나라를 잃지 않는 독립국가의 대한민국. 그리고 전쟁 없는 평화로운 대한민국. 보릿고개 없는 풍요로운 대한민국. 그리고 아들이 독재와 싸우다가 감옥 가지 않는 민주화된 대한민국. 이런 것을 우리 어머니들이 꿈꾸지 않았겠느냐. 근데 그것은 비단 나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이동영 작가의 어머니, 손수 변호사의 어머니, 손혜원 어머니도 그랬겠죠, 당연히. 우리 모두의 어머니가 꿈꿨던 그런 대한민국을 실현할 수 있는 문재인 정부 시대가 됐다. 잘하자.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그 전교조가 지금 창립한 지 한 30년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창립하고 나서 노태우 정권에서 굉장히 핍박
받았죠. 그래서 강제로 해임되신 분도 많고 김영삼 정권 때에서도 제대로 복직이 안 됐고 복직 조건으로 정교조 탈퇴 뭐 이런 것도 걸고 어렵게 참 교육 민주화를 위해서 열심히 투쟁하신 분들인데 요즘 말이에요. 정교조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더라고. 거기에 대해서 정교조 선생님들하고는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눠보셨나요? 제가 도종환 의원하고는 한번 얘기해 본 적이 있어요. 도종환 의원이 1989년 한양대 전교조 창립식 때 굴비처럼 전경한테 연행돼 가거든요. 선생님들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종환 의원님도 해직이 됐다가 복직이 되고 그리고 이제 다시 국회의원이 되고 이제 교육부 장관까지 됐잖아요. 예. 본인도 아마 만감이 교차할 거예요. 해직 교사 출신으로서. 그런데 전교조 선생님들이 이 방송 들으면 저한테 또 어떻게 뭐라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전교조 분들한테 항상 그런 얘기 했어요. 교원 평가제 이거 받아라. 왜냐하면 어느 직장이든 다 평가제가 있는데 우리는 선생님이니까 받으면 안 된다. 그 애들이 어떻게 평가할 수 있냐? 부모들이 제대로 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전교조 처음에 출범할 때는 우린 스승이라기보다는 노동자다. 예. 이렇게 해서 또 출범한 거잖아요. 이게 모순점이 좀 생기는 것 같다. 그래서 교원평가제 이것을 좀 슬기롭게 잘 넘겼으면 좋겠다. 이런 조언은 저는 계속 했었어요. 그런데 이 MB 정권 박근혜 정권이 보수 정권 들어서면서 또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전교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기사를 쓰고 무슨 전교조 가입한 선생님들이 무슨 다 좌빨인 것처럼 그렇게 막 학대 해석하고 새누리당이나 자유한국당에서 계속 지금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예. 제가 제 처하고 대화가 많지는 않은데. 선생님이죠? 예. 아내가. 예. 전교조? 예. 그래서 얼마 전에 요 얘기를 한번 했어요. 잠깐 짧게 그랬는데 그 학교에서 제 처가 유일한 전교조원이래요. 지금? 예. 야. 없대요. 아예. 교원평가제 이런 거 얘기해봤어요? 그렇게 깊이 있는 데만은 네.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항상 문제가 됐었어요. 이렇게 왜 거기는 안 받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또 내부터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면 또 일리가 있기도 해요 또. 그래서 좀 이게 복잡하더라고.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왜 그 아내분 혼자만 네. 전교조인 거예요? 인기가 별로 없대요. 인기가 없다? 네, 인기가 없고 또 전교조 이렇게 방송 나가도 되나 모르겠는데 네. 전교조원입니다만 전교조가 예전에 비하면 많이 좀 변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스스로 할 정도거든요. 뭐 어땠다가 지금 이렇게 변한 건지 뭘 말하는지는 제가 외부인이니까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런 대화를 좀 해. 다음 주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무슨 일인지 한번 네. 물어보고 개인적 감상이니까는 변했다고 네.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냥 물어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전교조 선생님들 저는 사실 전교조 선생님 덕분에 소위 말하는 의식화가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으니까. 저도 그래요. 전교조 저는 제가 사실은 전교조 교육민주화 선언이 1986년 5월 10일 날 있었거든요. 그때 신일고 국어 선생님이었던 이수호 선생님. 제가 인터뷰를 하러 간 적이 있어요. 민주노총 위원장 하신 분이 그렇죠. 그분이 일대 전교조 교육민주화 선언 주도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학보사 기자 때인데 인터뷰를 하러 갔었는데 그때 제가 대한민국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언론, 교육 이것이 바로 서지 않고서는 앞으로 통일도 힘들겠다. 그래서 전교조 출범한다고 그랬을 때 제가 얼마나 이렇게 속으로 박수를 쳤는지 몰라요. 예. 자, 소영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지금 교육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교조 얘기를 하면서. 네네. 교문이잖아, 교문이. 교문이고 또 그래서 교육부 장관 김상원 후보자 임명이 또 중요한 건데 인사청문회가 1박 2일 동안 했습니까? 하루만 끝났나요? 네, 조만 1박 2일 의원이 했는데. 문체부 장관이었구나. 교육부 장관. 아까 정정합니다. 아까 제가 교육부 장관이라고 그랬어요? 했는데. 1박 2일 했는데 저는 오후에 목포에 행사가 있어서 오후에는 내려갔죠. 이렇게 미안했죠, 아주. 그랬는데 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공방이 오갔던 것은 이제 논문 표절 같아요. 네. 서울대에서는 문제 없다고 얘기했던 것 같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서 이거 가지고 계속 물고들어진 것 같은데 특히 이은재 의원이 또 하나에서 10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논문 얘기를 하는 그랬죠. 거예요. 네. 그거 좀 풍경 좀 그렇게 전해주세요. 그렇게 끔찍하니까 네. 처음에 딱 갔더니 복도에다가 자기들 노트북 컴퓨터 뒤에다가 이렇게 피켓을 붙인 거는 그러려니 하는데 복도에다가 거의 그냥 경문들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걸 붙인 걸 갖고 꽤 다선 의원들, 중진 의원들이 그걸 갖고 자기 자유인데 그걸 왜 떼느냐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위원장이 떼라 그랬잖아요. 위원장이 떼란 게 아니라 위원장이 국회에
관리하시는 데다가 의뢰를 해서 이것이 적법한 것이냐를 물었어요. 그러니까 위법하다. 그때 위법하다 해서 그 띄었어요. 띄었다고 난리를 치는 거야.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5개 광고죠. 이 지명 광고가 아니고 TV 광고 아닌 경우 이제 5개가 벽보 같은 것들. 이것은 다 법이 있어요. 지정된 장소에만 붙여야 되는 것이죠. 국회에도 보면 게시판 붙이는 데 있잖아요. 그 외에는 어느 누구도 붙이지 5개 않습니다. 광고물에 관한 법률. 그렇죠. 법이 있고 그 법은 뭐냐면 허가를 받은 장소에만 하게 돼 있어요. 현수막도 허가를 받은 장소가 아니면 다 떼버려요. 구청에서 와서. 선거 때는 조금 봐주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장소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되고 내용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광고는. 그런데 장소 허가도 받지 않고 내용의 심의도 없이 그렇게 무슨 정말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경문들을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붙여놨는데 근데 그 얘기를 갖고 또 한참 또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건 이제 국회에서 와서 띄었는데 이제 그 컴퓨터 뒤에다 써놓은 것이 되게 그 5대 5대 비리. 네, 비리라 그러나 이거 청산하는 거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이제 한 분이 그 인생 자체를 좀 폄훼하는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가짜 인생, 논문 도둑, 가짜 인생. 근데 저는 그걸 보고 생각을 했어요. 제 바로 앞자리에 계신 분인데 아무리 우리가 국회의원으로 앉아서 이 인사청문회를 한다고 한들 저 사람의 인격 자체를 우리가 가짜 인생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얘기할 수무사가 되면 저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 의견들을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논문을 표절했다고 여러분들이 의문을 갖는 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논문 도둑이라는 표현 그리고 가짜 인생이라는 표현은 이것은 지금 이 자리에 좀 맞지 않는 얘기가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제 순서 오기도 전에 이제 그게 이렇게 저같이 좀 스마트하게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막 그걸 갖고 이제 더 양쪽에 이제 막 공방이 누가 그랬지? 벌어졌습니다. 이종배 의원님이라고 점잖으신 분이에요. 아니 우리 쪽에서 모두가 다. 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처음에는 굉장히 심한 이것들을 붙였다 나중에 이제 조금씩 바꿔서 그냥 5대 비리에 대한 얘기들이나 이렇게 쭉 나왔었는데 논문 표절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그분만 그 처음에 써놨던 것인지 좀 과격하잖아요. 논문 도둑, 가짜 인생. 아니 그래서 민주당 교문위 소속 의원들 전투력이 강하더만요. 잘 싸우더만. 원래 잘 싸워요. 우리가 지금 이 국정농단을 밝히는 데 아닙니까? 잘 싸우더만. 잘 싸우는데 저는 요새 또 칭찬할 만한 게 또 실드 친다고 욕먹어도 할 수 없어. 윤회 간사가 너무 잘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장관님하고 우리 같이 이제 시 읽는 모임을 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도종환 의원님. 그것도 했어요? 예, 어제 이제 장관인데도 왔어요? 어제 이제 정리하자고 오신 거죠. 근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도종환 의원이 간사할 때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보지도 못했다. 근데 유은혜 의원 굉장히 잘합니다. 예? 싸울 때 싸우고 그리고 이게 부드럽게 할 땐 하고 해서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무서운 언니라 그러더라고. 예, 결국은 마지막에 어제 우리가 채택을 했죠. 그러니까는 이은혜 의원도 그렇고 또 김민기 의원도 셉니다. 저는 김민기 의원 참 멋있어요. 그렇죠? 조용조용하게 특전사잖아, 특전사. 무섭습니다. 그 양반. 그냥 내 옆자리에서 19대 국회 나한테 다 배운 거야. 손혜원 의원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초선 의원에게 질문한다. 네. 뭐냐면 국회의원들이 발언할 때 보면 참 보통의 인간으로도 어떻게 저런 발언을 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너무 수준이 낮고 저질스러운. 그때 무슨 생각이 드세요? 저는 내가 상종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들을 내가 여기서 저런 사람들 만나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제 우리하고 조금 달라요. 그들은 저쪽이 새누리당 출신들 지금 자한당 사람들은 다른 게 미리 다 의견 통일을 하고 들어와요. 그리고 자기들이 목표가 아무리 중차대야 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속보이게 다 짜갖고 들어오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주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방송에 다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이 사람이 한 거 이 사람이 또 하고 우리 당은 그렇진 않아요. 제가 1년 봤잖아요. 우리 당은 그렇진 않아요. 근데 저는 제가 국회의원 8년 하면서 내가 이런 덫에 함정에 걸리지 말자라고 계속 맹세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왼쪽 가슴에 차고 있는 금배지는 국회의원 정청래지 개인 정청래가 아니다. 근데 사람들이 불일치가 되는 경우가 많고 너무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특히 어떤 경우냐면
그 국회 직원들 혼낼 때 보세요. 진짜 무지막지하게 무슨 노예처럼 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가끔가다 그런 국회의원들이 있어요. 소리 지르고 막 차라리 야당 의원이나 장관한테 소리를 지르란 말이야. 근데 그 도와주고 있는 입법조사관 전문위원들한테 쥐잡듯이 잡는 의원들 가끔 볼 네, 거예요. 저도 봤어요. 그건 뭐냐면 국회의원의 권리를 본인 개인의 권리라고 착각하는 나쁜 거예요. 것만 배운 거지. 나쁜 국회 것만 배운 안에서. 거지. 예. 그런 의원들 보면 가끔 좀 혼내주세요. 근데 그거 저는 정말 그런 거 많이 느껴요. 제가 청문회 국조할 때도 그랬고 이번에 우리 상임위에서는 항상 그걸 우리 그 상대 당의 그 아주 뭐 기가 막힌 3종 세트가 계시잖아요. 네. 누구라고는 얘기 안 그분 하겠습니다. 특히 그래. 아, 3종 세트 기가 막힌 3종 세트가 정말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이번에 표창원 의원 와가지고 그 도정환 의원 자리 대신 들어와서 엄청난 이제 실력 발휘를 했는데 아 도정환 대신에 갔거든요. 네. 나는 표현이 왜 저기가 있지? 그래가지고 이제 왔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 오신 김에 눌러 앉아라 그랬더니 자기는 인생을 조금은 평안하게 살고 싶다고 안행이해 같은 데서 스마트하게 살다가 여기 오니까 완전히 아사리판이라고. 우리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표창원 의원도 정말 시기적절하게 잘 했고 또 김민기 의원 같은 경우 아까 뭐 논문 도덕 이렇게 공격할 때 당신들이 판사냐고 하면서 잘합니다. 제일 재밌던 장면이 그 김상곤 그 후보자 논문 표절 문제로 현택수 씨가 증인으로 나왔어요. 근데 자기는 이건 논문 표절을 생각한다고 막 혼자 떠들었는데 김민기 의원이 몇 가지 질문도 하지 않았어. 지난번에 공천 신청한 적 있죠? 네, 어디 신청했어요? 국민의당이요. 그러면 정신이네. 정신이 왜 나온 거예요? 마치겠어요. 이걸로 끝내버리더라고. 야, 그러니까 앞에서 한 10여 분 설명한 게 다 그냥 무너져 버렸어. 그 이제 증인 신문할 때 재판에서 증인을 못 믿을 사람이다. 그런 거 한번 보여주면은 사실은 그 앞에, 그렇죠. 앞에 했던 게 그냥 간단하게 끝나는 앞에 그런 아무리 거죠. 많이 떠들어도 네. 한마디면 그냥 너무 멋있었어요. 언제 김민기 의원 한번 모십시다. 김민기 하여튼 내가 좀 보람이 있네. 그래서 보니까. 김민기 의원이 정청래 의원하고 깊은 속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속정이요? 예, 아주 정말 좋아하는데 김민기 의원이 이렇게 언론에 잘 안 나오고요. 겉으로 잘안 드러나는 걸 나오시더라고. 싫어해요. 그런데 그 정청래 의원이 출판 기념회 할 때 그 멀리서 그냥 오셔갖고 끝까지 자리 지키면서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저도 참 김민기 의원이 초창기에 좋아해 제가. 얼마나 재밌는 사람이냐면 원래 용인시장 공천을 전에 받았었습니다. 공천장까지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이유 없이 날아간 거야. 아니 왜요? 이유를 없어 지금도. 하여튼 그때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공천장을 사진 찍어가지고 핸드폰에 갖고 다녀요. 그걸 초창기에 나한테 보여주더라고. 그래서 아니 공천장까지 이렇게 받았는데 그럼 뭘 하겠어요? 이건 내 게 아니라서요. 그냥 쉽게 포기했대. 한숨 푹 쉬고. 되게 멋있는 사람이에요. 예. 자기 게 아닌데 왜 찍어서 보관하는 거야? 그래도 아쉬워서. 아니 너무 궁금한데요. 그리고 나서 국회에 된 거예요. 그래도 뭔가 짚히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 지도부에서 이렇게 해버렸지. 아, 그래요? 슈킹한 거지. 근데 그 김민기 의원 지역은 김민기 의원이야만 당선이 돼요. 어디죠 그 지역구가? 용인. 왜요? 근데 그 지역에는 몰라. 김민기 의원 거기서 뭐 오랫동안 살았고 집성촌도 아닌데. 그런 비슷한 건가 봐요. 그래요? 네. 그래서 거기는 김민기가 아니면 당선이 안 된다. 그럴 정도로 거기서 세요. 그래 다음에 김민근 한번 모셔오세요 방송에. 김민기 의원 이 방송 들으면 바로 전화 주세요. 안 듣죠. 에이 누가 듣고 얘기해줘요. 그렇죠. 전달. 꼭 얘기해줘요. 보좌관. 항상 그러더라고. 네. 저희 그래요? 시간을 1분만 주시면 네. 제가 뭐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네. 뭐 교문이 이야기 나왔습니다. 예 하세요. 요즘에 야구 예. 야구 따로 있어. KBO 있어요? 예, 따로 그래도 질문이- 그러면은 예. 알겠습니다. 근데 안 해도 돼. 따로 있어요. 그때 가서 하면 되고. 자, 정 의원님, 그런데 지금,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제 청문회에서 아까 뭐 도덕성 이야기는 논문 표절만 나왔었고, 아니, 2017년에 색깔론이 또 등장했어요. 계속해서 무슨 뭐. 계속 색깔론이에요. 좌빨이네, 어째네.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운 바른정당 당대표 그다음에 남경필 연속으로 판도라 나왔는데 자기들이 거기서 맹세를 하더라고. 바른당은 자유한국당과 다르다는 걸 보여주겠다. 뭘로 보여주냐. 절대로 색깔론, 종북, 좌빨 이걸로 자기들은 공격하지 않겠다. 그래요? 앞으로 자기들을 봐달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 정당 사람들을 믿지를 못하는 게 그래놓고는 그 정당 사무총장이 정문원을 임명했어. 뭐야 그게? 그래요? 예.
그 이상하잖아. 애들을 가지고 정문원은 어떤 사람이에요? 문헌학상으로 좀 문제가 있는. 뭐야? 못 믿어. 아니 나는 궁금해서 그래. 그 정 의원님이 그 정문원 전 의원 잘 아시죠? 잘 알죠. 어때요? 그 아버지가 정재철 아, 그건 알지, 씨라고 제가. 강원도에서 국회의원 했잖아요. 근데 뭐 제가 뭐 또 방송에서 뭐라 하기는 그런데 하여튼 저하고는 많이 다르죠. 소리 같이 질렀던 사람 아니에요? 본청에서 늘 본회의 때? 그렇죠. 이쪽 있었죠. 아니 근데 이제 19대 국회 때 외통위 같이 하고 그랬어요. 저는 정문원을 7살 때부터 알아요. 그래요? 아, 그 누나랑 친구구나. 큰 누나가 저랑 아주 친한 친구인데 제가 이제 걔네 집에 놀러 가면 놀러 가면 딸만 둘을 낳다가 맨 마지막으로 아들을 하나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서는 이 아들이 아주 끔찍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걔가 정문원인 거야. 근데 걔네 아버지가 이제 국회의원 한 5선인가 하셨죠? 4선인가 5선 하셨고 그 지역구를 이제 아들이 물러받았는데 그래서 저는 정문원이 그 친구 동생으로만 알고 있고 다 나이 들어서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도 악명이 높아가지고 그 이번에 비박으로 찍혀서 공천을 못 받았는 건가요? 아니, 예, 공천을 못 받았어요. 16년 예. 총선. 공천을 못 받았어요. 받았나? 네, 비박으로. 비박 찍혀가지고. 고대 교수하다가 나와가지고 국회의원이 됐죠. 재선했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국민의당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김상훈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어요. 국민의당이 입장을 바꾼 이유는 요즘에 핫한 그 조작 사건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문위의 결속 때문에 그래요. 교문이었을 때 그래? 어떻게 봐요? 뭐 여러 가지 섞였을까요? 제보 조작 사건도 아무래도 영향. 제가 얘기한 건 농담입니다. 예. 그게 아마 제일 크지 싶어요. 스탠스 조금 바꾼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광고 듣고 와서 99회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와, 이 옥수수는 뭔데 이렇게 달고 아삭아삭한 거야? 이게 요즘 핫한 달콘 초당 옥수수야. 그냥 생옥수수 그대로 전자레인지에 4분만 돌린 거라고. 대박! 이렇게 맛있는 옥수수는 처음이야. 달콘 초당 옥수수는 과일보다 당도가 높고 식감도 아삭아삭해서 그냥 생으로 먹기도 하는 특별한 옥수수야. 한번 검색해봐. SNS에선 이미 입소문이 어마어마하다고. 아이들 간식, 임산부 간식, 다이어트 간식으로는 이만한 게 없다니까. 유전자 조작을 하지 않은 안전한 초당 옥수수 국내 최대 생산. 국내 유일의 프리미엄 냉장 포장 배송. 검색창에서 달콘 초당 옥수수를 검색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초당 옥수수 달콘. 네, 신규 광고 듣고 왔습니다. 달콘 초당 옥수수. 자, 이제 여름 아닙니까? 옥수수의 계절이 돌아왔어요. 근데 이 달콘 초당 옥수수는 초당이 지역명이 아니랍니다. 슈퍼 스위트. 요걸 초당으로 바꾼 거예요. 초당이구나. 예, 슈퍼 스위트. 초딩이 아니라 초당. 그런 거 좀 하지 마요. 초당 옥수수는 당도가 20브릭스 이상이라고 하는데 사과즙이 14브릭스, 수박이 14브릭스래요. 파인애플이 17브릭스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건 얼마 브릭스? 20브릭스 이상이라고 하니까. 내가 이 시대에 참 옥수수 전문가잖아요. 제가 500그루 지금 심었어요. 옥수수. 근데 이번에 장마 공수졌잖아. 비 많이 왔잖아. 이야, 어제 있잖아. 이게 옥수수는 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밑에 발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지대를 형성해요. 이게 형성되기 전에는 비가 많이 오잖아. 땅이 물러가지고 넘어져 다. 그 50구를 내가 다 나라를 이렇게 세우는 심정으로 이렇게 세웠네. 잘하셨어요. 하여튼 이 초당 옥수수에는 최대한 당일 수확, 당일 배송, 산지 직송 이걸 원칙으로 하고 있답니다. 국내 최초로 수확 즉시 예냉, 프리쿨링하고 배송 시에도 아이스박스와 아이스팩을 사용해서 저온을 유지해서 당도와 식감을 갓 수확한 최상의 상태로 전달해드린 서비스를 하고 있다니까. 초당 옥수수 여러분 검색창에서 달콘 초당 이 옥수수 사장님만 검색하시면 만나보고 싶은데 제가 지금요 걱정이 있어요. 네. 옥수수가 너무 잘 됐거든요 지금. 팔로우 없어? 아니 코끼리 다리만해 이게 너무 튼튼해가지고. 당도 측정부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 당도 측정은요 이건 한 30브릭스 정도 돼. 근데 이걸 어떻게 다 그러니까. 소비하냐고. 그래서 이 사장님하고 네. 좀 직송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거보다 보러 오신 분들께 한번 좀 저한테 얘기하세요. 그래서 손혜원 의원님 있잖아요. 이거 팔로를 왜냐면 옥수수 때 하나에 맛있어야 돼. 5개, 6개씩 열려요. 옥수수가. 총 몇 개예요? 맛있어야 돼. 그러면 계산해봐. 5 곱하기 500. 5 곱하기 500. 아, 예. 저 한 박스 주문할게요. 근데 아직 가격 책정을 안 했어요. 가격 근데 책정하기 옥수수는 전에 이게 뭐냐면 어떤 게 맛있냐면
밭에서 따서요. 밭에 바로 옆에 솥단지 걸고 바로 찌는 거 있잖아요. 이게 최고의 맛이에요. 아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옥수수 굉장히 좋아하는데 달콘 초당 옥수수. 한번 저도 한번 주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논 GMO잖아요. 예, 그렇다고 하네요. 이거 아이들 또 키우는 집에서는 이게 유전자 조작이냐 아니냐 또 많이 따지는데 그렇죠. 이 달콘 초당 옥수수는 그리고 아니니까 청래 옥수수 예.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그래요. 그리고 달맞이 육두부 이 작가 한 번 오래. 왜요? 나 지금 방송하기 전에 네. 거기서 밥 먹고 왔거든. 예, 엄청 맛있잖아. 예, 알겠습니다. 소은음 달맞이 육두부. 네네네. 한번 방문하기로 하고요. 왜 안 오냐고. 아 그만해요. 아이, 광고 한다 그러면 가지도 않고 한번 간다고. 알겠습니다. 자, 광고 얘기는 거기까지 하고 본격적으로 우리 얘기 한번 해볼까요? 뭐 오늘 할 이야기는 일단은 한미 정상회담밖에 없을 것 같은데 문 대통령이 이제 첫 번째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지금 지지율이 계속해서 수직 상승하고 있어요. 실타래처럼 꼬여있는 한반도 외교안보 위기를 풀어갈 단초를 마련했다. 이런 긍정평가가 많은데 총평해 주시죠. 네, 이 시대의 참 한미 정상회담 총괄 평가인으로서 평가드리는데 제가 봤을 때는요 한 10년 만에 가장 성과 있는 회담이었다. 1998년 김대중 클린턴 대통령 때 정상회담을 했을 때요. 그때 뭐라고 그랬었냐면 클린턴 대통령이 남북 관계의 운전석은 대한민국이 앉으십시오. 미국은 조수석에 앉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북 관계가 이제 복원되면서 급물살 타면서 한반도 평화 기운이 싹트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 한반도 주도권을 지지한다. 이게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45개 문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 여러 문장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장이 저는 그라고 생각합니다. 남북 관계에 있어서 한국의 주도권을 지지한다. 예. 코리아 이니셔티브를 인정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전시작전 통제권을 이양하겠다. 그러면서 이거에 대한 실무회담 등등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2+2 회담, 외교 국방 장관 회담을 정례화하겠다. 굉장히 큰 성과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방문하면서 소박하게 목표치를 얘기했습니다. 양국 정상의 신뢰 구축이 주된 목적이다. 그런데 신뢰 구축을 넘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이제 따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죠. 베리 굿. 그레이트 케미스트리.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실제로 후일담을 보니까 악수하는 것도 무지하게 신경 썼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정중한 예의 그리고 영빈관에서 3일 연속 이렇게 잠을 잔 경우가 드물었답니다. 네, 근데 최대한 예우를 한 거죠. 이게 국빈 방문이 아니었거든요. 예. 공식 실무 방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빈 방문 그 이상의 환대를 해준 거죠. 네, 그러니까 가장 큰 성과는 방금 정의원 말씀한 것처럼 남북 주도권에서 한국의 주도권 인정. 그러니까 트럼프가 동의한 거죠. 지지한다고 지지한다. 표현했습니다. 한미 공동성명. 네, 그랬는데 오늘 북한이 또 우리 녹음 날짜로 화요일인 오늘 탄도미사일을 또 발사했어요. 에이,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북한은 저는 예상을 했어요. 이런 일이 있으면 꼭 저렇게 한번 합니다. 존재감을 한번 보여줘야 존재감을 되는데. 과시하고 그렇지. 그리고 나서 협상에 임합니다. 그래서 그다지 놀랄 일은 아니다. 그리고 북한의 이런 행태들이 반복돼 왔어요. 너무 그렇게 긴장할 필요 없다. 너무 긴장할 필요는 없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하는 것은 트럼프가 갑자기 그 한미 FTA 재협상을 꺼내들었단 말이죠. 이거 의제에도 없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즉흥적으로. 이제 미국 자국용 국내용입니다. 정치용.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도 지금 뭐 정치인이고 그리고 좀 탄핵 위기도 있고 이러니까 실제로 자기를 찍어준 지지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지 않냐 국익을 챙기기 위해서 다분히 국내용이었죠. 그래요. 그리고 손혜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뭐 글 하나 썼던데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이것도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그 아마 뉴스원에서 기사를 조금 비꼰 것 같아요. 김정숙 여사 패션 외교 성과는 문화적 소통으로 동맹 뒷받침 이런 제목의 기사인데 그 밑에 이제 기사 내용이 좀 문제가 됐죠. 한국의 미 알리는 한편 특유의 소탈한 모습 주목 배려 차원에서 미 상징하는 옷 선보였다면 아쉬움도. 그거는 무슨 비꼰 게 말이야, 아니고요. 비꼰 게 아니고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미국을 상징하는 옷이 뭔데? 청바지. 근데 그게 옷이 네. 그리고 그 외국에서 간 그 국빈이
그 나라 옷을 자기들이 선물을 하면 하루 정도 입을 수는 있어요. 잠깐. 우리 뭐 어디 외국 사람들 우리 와서 한복들 입고 선물 받아가지고 가져가잖아요. 시작 잠깐 하고 뭐 네. 그런 적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본 가면 그런 기모노를 한번 입고 가야 돼? 그 말도 안 말이 되는 안 되는 소리죠. 근데 그게 이제 그 워낙 요번에 그 영부인이 너무 그 패션 외교를 기가 막히게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칭찬을 해줘야 하는데 칭찬만 하기가 약간 껄끄러워서 한마디 한 게 저렇게 촌스럽게 무식하게 한 거지. 잘난 건 잘했다 하면 되지. 그렇지. 트레디션 meets 패션 이렇게 표현을 하더군요. 좀 전통이 이상해. 패션을 만났다. 아니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 저 미국에서 평가하는 게 그렇게 아니 나왔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걸로 여기서 슬로건을 내놨는데 저는 굉장히 연락을 많이 받았어요. 뭐 네가 했지, 이제 네가 뭐 했지, 뭐 이런 거를 저한테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 김정숙 여사는 집이 한복집 딸이에요 원래. 광장시장 종로가에서 포목점. 포목점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천을 팔고 그리고 한복을 맞추고 했던 일을 했기 때문에 한복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전통 천에 대해서 엄청나게 잘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사들 쓰면서 또 촌스럽게 또 무식함이 또 이 탄로가 난 것이 뭐냐면은 쪽물과 홍두깨로 색을 냈다 그러잖아. 홍두깨가 뭔지 아세요? 홍두깨는 방망이 아니에요? 방망이잖아. 두들기는 거 이거. 쪽물로 색을 내고 홍두깨로 이 모시를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시를 반질반질하게 수도 없이 두들겨요. 이걸 새로 접어가면 이렇게 뒤집어가면서 그래서 홍두깨로 두들긴 모시를 보통 두드린 모시라 그래요. 그 모시는 굉장히 누빔하고 두드림하고 어떻게 달라요. 달라요? 누비는 건 손으로 꼬매는 거고 두 장을 붙여가지고 네. 두드린 거는 홍두깨로다가 모시를 때려가지고 엄청 약간 패. 그래서 이걸 매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입으셨던 그 두루마기가 근데 그거를 두드린 모시를 입으신 거예요 이번에. 그랬고 그러니까 그 원단에 대해서는 워낙 잘 알고요. 그리고 근데 손의원님 김정숙 여사가 한복 입고 갈 걸 알고 있었잖아요. 당연히 알고 있었지. 그러니까 우리 방송에서 미리 얘기했거든. 당연히 입는 거 아니야? 그리고 영부인이 미국 가서 우리의 그 아름다운 한복을 보여주는 것도 나름 좋은 거지. 왜 그거를 그러니까 뒤틀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시비 거기는 걸걸 걸어야지. 사실은 이번에 지금 거의 한 40 며칠 만에 처음으로 한복을 입었어요. 아 그랬나요? 그럼요. 우리가 그 취임식 때 한복을 입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참 재밌는 얘기인데 우리 김정숙 영부인은 한복을 오랫동안 많이 입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도를 해요. 차회라고 그러죠. 차회 모임이 많은데 차회는 반드시 한복을 입고 가요. 그러니까 사철 한복이 다 있고요. 한복을 제대로 아주 정통으로 입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취임식에 한복을 입을 게 있나라고 본인은 생각했을 수 있는데 그때 얘기를 많이 들었대요. 본인은 그 프린트된 우리 전통 무늬가 프린트된 그 자켓을 입었는데 사람들이 그날은 한복을 입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다는데 이번에는 가면 당연히 만찬에는 한복을 입는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여름인데 우리나라는 그 여름에 정장으로 한복을 입기에는 뭐 한산 모시만한 게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랬고 이제 그걸 어머니가 갖고 계시던 두드림 모시하고 이제 그 쪽하고를 그걸 갖고 이제 이용을 해서 그거를 만들었다는 건데 그게 이제 거기서 스토리텔링이 되고 그러니까 또 좋았죠. 들어올 때 입으셨던 옷은 비행기 내릴 때 그거는 춘포라 그래서 명주 한 줄 그리고 모시 한 줄로 시줄 날줄로 짠 그런 우리 또 전통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나라 천에 대해서는 아주 많은 그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김정숙 여사가 사실 이제 외교는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영분이라든가 아니면 같이 갔던 문화사절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국가의 이미지나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을 보고 공공외교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김정숙 여사는 그 공공외교 측면에서 굉장히 역할을 크게 했죠. 그럼요. 예. 자, 그리고 멜라니 앞에서 세상에 어떤 옷과 어떤 스타일이 거기서 살겠냐고. 그러니까 딱 우리 전통 옷 입고 하니까 그냥 악한 거지 다들. 그렇죠. 예. 자, 그리고 그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드 이슈는 뺐습니다. 주요 의제에서. 그러니까 그 난리를 쳤잖아요. 문정인 교수. 근데 문정인 교수가 뭘 잘못했냐고 결과적으로 봐도. 그러니까 사드는 당연히 미국의 입장에서도 국내법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다.
오케이 하고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그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국회의원들 만나서 환경 영향 평가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는데 그것이 사드를 돌려보내는 그런 거는 아니다. 의심하지 말라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또 여기서 반발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중국하고 이제 정상회담에서 이 난제를 또 풀긴 풀어야 되는데 어쨌든 미국에 갔으니까 최대한 립서비스로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문정인 교수도 JTBC 그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환경 영향 평가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있는 거지. 그러냐. 그래서 그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외교라는 것이 그 당사자 앞에서는 최대한의 찬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괌 같은 경우에도 설치하는데 환경 영향 평가 이런 거 등등해서 굉장히 오래 걸렸잖아요. 네. 일단 우리는 환경 영향 평가를 하게 되면 시간을 벌 수 있다. 그렇지.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벌 수 있고요. 사드도 그렇고 FTA 같은 경우도 트럼프는 FTA에 대해서는 디테일한 팩트를 몰랐던 것 같더라고요. 만기가 도래했다 이렇게 했는데 만기가 없어요. 없고 그렇죠. 재협상을 가동했다. 이거 재협상 가동한 적 없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 달리 FTA 재협상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재협상 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돼요. 그리고 승인을 받아야 돼. 그 승인을 받고 또 재협상 과정을 보고해야 돼. 그 결과를 또 보고해야 돼. 또 승인을 받아야 돼. 이거 하려면요 트럼프 임기 다 갑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 그리고 또 환경 영향 평가를 약식이 아닌 이제 박근혜 정권에서 약식으로 하려던 거를 제대로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꼼수였죠. 약식이 네, 아니고. 완전 꼼수였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한 3년도 걸릴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뭐 평가만 계속 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 공청회 등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것들이 다 공개돼서 그 국민들이 다 그 정보를 접하고 그 다음에 형성된 여론이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요. 그런 절차까지 거칠 거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그래서 설치할 거야 안 할 거야 이거를 답을 강요하는 거는 사실 되게 옳지 않은 그런 것 같습니다. 되게 웃긴 게요. 이게 절속적으로 이렇게 배치되다 보니까 그 중요한 사드 무기가 그냥 화면에 다 나왔잖아. 공개되고 어디에 있는지도 알고 이런 경우가 참 말이 안 돼. 그러니까요. 그래요. 자, 사드 그렇게 하고. 자, 국민의당 얘기 좀 해볼까요? 손소 변호사 요즘 종편 많이 나가잖아요. 나가면 거의 이 네. 얘기 아니에요? 거의 그렇죠. 주제가 이 얘기 같은데? 그렇죠. 저야 뭐 정치가 아닌 그런 주제로 출연하는 게 더 많긴 하지만 정치 관련된 그런 이야기 중에 거의 대부분은 국민의당 사태입니다. 그렇죠. 네. 이런 거 하면 날 불러주면 내가 가서 정말 네. 신나게 틀어줄 텐데. 그래서 안 부르는 거예요. 안 부르죠. 그렇죠. 그런데 한번 저는 정 의원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그 박지원 전 대표의 전화번호가 네. 최근에 통화한 게 언제예요? 한 2주 됐을 거요? 그러면 그 전화번호 언제부터 알던 전화번호예요?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그쵸. 거죠. 네. 저도 한 일주일 전에 전화 통화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2015년 들어왔을 때 전화번호가 같아요. 네. 그러면 전화가 이 사람이 저거 두 개 갖고 있다고 제가 한들 공개해드릴까요, 지금? 아니 그러지 마요. 두 개를 갖고 계셔도 이게 국회의원들이나 이 국회 내부에서 쓰는 전화는 그 전화잖아요. 안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 최고위원 출신 그 당원들 이준석.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알고 있는 전화가 이 번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그 전화를 못 받았다 보좌관이 받았다라고 하기에는 이분은 전화를 지금 너무나 이제 잘 받는 분이시죠. 국민의당 자체 이상해요, 좀. 진상조사에서 어떻게 네네네. 나왔냐면 이준서와 박지원 둘이 통화가 됐다. 통화를 했다라고 발표했는데 본인 안 했대잖아요. 본인 안 했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기억 안 난다. 지금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록에도 게다가 없다고. 설령 그 통화를 했다고 해서 이거를 조작에 가담했다는 건 아니다. 혹시 나왔습니다. 이분이 번호를 혹시 최근에 바꾸시지는 않았을까요? 글쎄요. 안 바꿨죠. 저도 안 한 2주 바꿨죠. 전에 했잖아요. 아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바꿔도 아무 의미가 없지. 바꿨으면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뭐 두 대 얘기했는데 뭐 근데 이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에서 언론에서 크게 다루지 않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5월 5일 날 기자회견을 하면서 지금 2분 30초짜리 동영상에는 이게 안 나오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그 조작된 녹취에 뭐가 나오냐면 청와대 시민수석 얘기가 나옵니다. 아마 이강철 전 청와대 수석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그 딸이 문준용과 거의 동갑이고 그 딸이 은행에 들어갔고 꿀보직이다. 근데 그런 고급 정보거든요, 이거는. 이런 정보를 이유미가 알고 있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저는 그것을 이유미 같이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고급 정보를 알 수 있었을까? 이것이 의문스러워요, 저는. 누가 가르쳐줬다는 얘기예요? 그럼? 평범합니까? 이유미 씨가?
그런 분야에서는 정보 분야에서는 평범하죠. 그리고 아니 뭐 문준용 씨가 토플 학원에 다녔다. 이것도 정보죠, 사실은. 근데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영화로 본다면 시나리오를 쓰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시나리오를 쓰는데 그런 콘텐츠를 어떻게 이유미 씨가 작성했냐 이거죠. 근데 저는 정보가 정보를 빨리 받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게 준용 씨가 평생 한 번도 아빠랑 불러본 적이 없다라는 거는 왜 몰라 그럼. 거기서 저는 딱 보고 이거 거짓말이야. 아니, 금방 그렇긴 알았어요. 한데 그 이외의 것은 사실이거든요. 문준용 씨가 토플학원에 다니기도 했고 또 이강철 수석 딸이 은행에 다니기도 했고. 그러니까 준용 씨 성격을 뭐 요만큼이라도 힌트를 받았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제보였어요. 아니 그러니까 조작인 것이요. 예. 자 그런데 저는 알았어요 그때도 처음부터. 어쨌든 국민의당에서는 자체 조사 결과 당 차원에 개입 없었고 안철수 전 후보도 개입 없었다 결론을 내렸고 이제는 그러면 검찰이 어떻게 조사하느냐. 이제 여기에 달려 있는 것 같은데 뭐 지금 희망 사항이지. 일이 어떻게 전개되고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 건 우리 국민들이 다 알 테고 청취자들은 당연히 다 알 텐데 한 가지 의아스러운 점은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유미 구속 여부가 결정나면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 늦었고요. 사실 이런 것은 수순이 어떻게 되냐면 당 자체 진상조사 전에 어쨌든 안철수 본인 선거 때 벌어진 일 아니에요. 그 대표를 당선시키려고 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후 여하를 불문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죠. 그리고 검찰 수사를 통해서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협조하겠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책임 있는 정치. 근데 그게 없고 국민의당 자체 진상조사부터 한 것이 이게 또 덜컥수에 걸린 겁니다. 검찰이 국민의당 자체 진상조사하고 똑같은 결과를 수사 발표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르거나 더 깊거나 그렇게 되면 국민의당에서 자체 진상조사한 거는 니네 짰냐? 이런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아니 뭐가 두려워서 지금까지 말을 안 하고 있지? 지금 말 맞추기 하고 있는 건 아니야? 이런 국민들의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디어 오늘 조사에서도 이유미 단독 범행이다 13%. 아, 그래요? 아니다. 조직적 개입이 있었을 것이다 75%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프레임을 이거 좀 바꿔야 돼요. 예.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이유미 단독 범행이냐 조직적 개입이냐 이걸로 가는데 이거는 잘못된 프레임입니다. 어떤 거냐면 퀴즈를 내겠습니다. 이 작가. 네. 총을 만든 사람이 살인범입니까? 아니면 그 총을 사용해서 쏜 사람이 살인범입니까? 이유미는 총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총알을 넣어서 갈기고 난사한 것은 국민의당이에요. 예. 그래서 이유미의 단독 범행 여부를 떠나서 국민의당이 굉장히 잘못한 거예요. 정치적 도적 부실 검증도 잘못됐지만 그렇죠. 어쨌든 그걸 가지고 엄청나게 문재인 후보를 향해서 공격을 했잖아요. 그리고 네. 그걸 향해서 좀이라도 표심은 이동했을 거 아니야. 예. 이건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를 부정하는 거 민심 왜곡이잖아요. 그렇죠. 총쏜 국민의당 더 잘못이다. 예. 네. 저는 안철수 전 의원이 왜 얘기를 못 하고 있는지 알겠는데 예. 뭐라고 생각하세요? 잘못했다고 하면은 예. 자기가 한 게 되고요. 아니라고 얘기하면 나중에 들통이 나면은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했다고 할 수도 없고 안 했다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을 하려면은 나는 몰랐습니다. 정말 우리 당에서 이렇게 한 것이 잘못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과가 되는데 나는 몰랐습니다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지. 그래서 저는 뭔가 연관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리한 지적이었어요. 예. 손수 변호사. 좀 전에 그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뭘 공감해? 아, 이유미 씨는 만든 잘못이고 그거를 멋있었어 그거. 네, 그걸 활용한 사람 그렇죠. 당연히 잘못인데 총질한 사람이 잘못이지. 네, 그게 정치적인 도의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법적인 책임도 당연히 그걸 활용한 사람들에게 갑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제 공직선거법에 규정이 있잖아요. 250조 2항에 허위사실 공표죄가 있는데 이제 이 규정을 한번 잘 보시면은 아 이유미 씨만 처벌받을 사항이 아니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 누군가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제 문재인 당시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목적인 거죠. 그렇죠. 예. 그런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그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직계 비속이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
이 사람에 대해서 처벌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대법원 판결도 있어요. 알고서 했느냐 모르고서 했느냐 이것만 남은 거지. 그렇습니다. 근데 모르고서 한 것도 죄는 죄지. 모르고 했다면 과실이기 때문에 처벌은 안 받는데 이건 고의범이니까 다만 미필적 고의가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이거 뭔가 좀 알쏭달쏭하고 뭔가 확신은 없겠는데 뭐 이게 거짓말이어도 뭐 안 맞아도 할 수 없지 뭐라고 했으면 그게 바로 미필적 고의거든요. 우리가 지금 요 대목에서 지금 굉장히 놓치면 안 될 부분이 뭐냐면 지금 시켜서 만들었다는 부분이죠. 그냥 만든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근데 조성은 전 비대위원이 증언을 한 거하고 이준사하고 지금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어요. 네. 이유미? 네, 이유미. 이유미라는 친구들 지금 처음부터 지금까지 있는 여러 가지 행동이라든지 이 성격을 보면 절대로 먼저 이것을 만들어서 내놓는 그런 친구가 아니에요. 누가 시켜서 조작을 얘는 제조원인 거야. 만든 거예요. 라고 추정이 된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렇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친구가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는데 이 친구한테 단독 범행으로 만들려니 이 사람의 여러 가지 아마 이게 범죄 심리학한 사람은 누군지 다 알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주도적으로 이것을 아이디어를 내서 만든 사람의 행동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강한 의심을 들게 많이들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네. 네, 그런 거고요. 게다가 예. 지금 이유미 씨의 변호인이 있습니다. 이 변호인이 그 법률사무소를 이제 함께 변호사 2명이 하고 있는데 그 2명 중에 1명이에요. 그런데 이유미 씨가 변호사가 필요해서 찾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갔던 그 S모 변호사가 안철수 전 대표의 최측근입니다. 예, 1호차에 같이 동행하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변호사한테 갔더니 내가 직접 하기는 좀 그렇고 이 변호사 옆에 있는 변호사가 일을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그것도 이상한 거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안철수 전 대표와 이유미 씨 사이에서는 지금 그 해당 변호사들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진실을 가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리라 기대하겠습니다만. 그래서 글쎄요. 이게 안철수 전 대표로 대표되는 그 당의 주축인 세력들과 주축인 분들과 완전히 지금 관련이 없느냐. 예. 제가 볼 때는 이유미 씨가 정말 세상에 아는 변호사가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거기로 간 게 아닌 이상 예. 당 차원에서 무마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국민의당 입장으로 안철수 입장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이유미는 엄청난 국민의당에 해당 행위를 한 건데 그렇지. 미워 죽겠는데 왜 변호사를 도와주냐? 그렇죠. 예.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니 스승과 제자 사이에 제자가 제발 좀 살려달라고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이런 걸로 문자를 보냈는데 3번이나. 그걸 쌩까는 답변을 안 스승이 해. 어딨냐? 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까 그 법률 이야기 말씀드리다가 잠깐 중단했는데요. 이게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그게 허위사실이어야 하고요. 그런데 이게 그 과정에서 제보를 받고 잘 검증을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즉 국민의당에서 볼 때 이거는 정말 믿을만하다. 이건 진실이니까 우리 이거를 다 공개하자.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대변인도 그렇고요. 또 당시 당 대표도 그렇고 다 그걸 인용해가지고 강하게 문재인 당시 후보를 공격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검증해봤더니 이거는 믿을 만한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고의가 없기 때문에 처벌 안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검증을 안 했거나 또는 대충 해서 그 제대로 몰랐다고 한다면은 미필적 고의 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건데 김관영 진상조사 단장이 위원장. 있죠. 예. 한 말 중에 신문에도 이게 인용돼서 보도됐는데 이 부분 굉장히 저는 좀 눈길이 갔습니다. 공명선거 추진단은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검증 요건을 갖춘 것으로 성급하게 판단했다. 이거는 자백입니다. 제대로 검증 안 했다는 거거든요. 제대로 검증 안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제대로 파악을 못했고 그렇다면은 제대로 검증 급해서 대충 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알았고 그래도 할 수 없다라는 쪽으로 해석이 된다면은 이거는 이걸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공격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다 고의 인정될 수 있는 거고요.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당시 야당 정치인들이 그런 논리로 굉장히 많은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국민의당 이번 사태에 대해서 후폭풍이 거센 거죠. 그래서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당은 호남에서 자유한국당에도 뒤지는 이런 수모를 지금 당하고 있는데
앞으로 안철수 전 대표의 정치적 입지 굉장히 좁아질 것 같고요. 뭐 정계 은퇴까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국민의당의 후폭풍과 안철수의 정치 행보, 향후 행보 같은 것은 우리 내일 100회에서 방송되는 정청래의 키워드 분석 시간에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4월 1일자 지금 제가 검색을 잘 못하겠는데 네. 박지원 대표가 이 사건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문준용과 관련해서 다른 팀에서 뭐 하고 있다. 신빙성 있는 뭐가 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4월 1일 날. 그래? 네. 근데 4월 그건 1일 너무 일르진 않나? 4월 1일 날. 5월 5일 날 발표했으니까. 그래서 이것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문준용 씨에 대해서는 박지원 대표가 계속 이것을 그렇죠. 공격했고 팔로우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만 몰랐다? 그래서 저는 좀 납득이 잘 안 가요. 그러니까 5월 5일 국민의당이 그 조작 사건을 발표하고 나서 박지원 대표가 또 5월 8일 날 그 건에서 또 얘기했거든요. 문재용 씨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전혀 몰랐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또 하나 이게 국민의당에서 검증을 사실 제대로 안 했을 겁니다. 일부러든 아니면은 실수든. 그런데 이게 5월 5일이잖아요. 예. 근데 5월 5일의 그 날짜의 의미를 좀 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5월 4일 바로 하루 전에 이용주 의원이 사과를 합니다. 네. 뭐냐면 권양숙 여사의 구촌인가요? 그 취업 특혜 의혹이 있다라고 맹공을 퍼붓다가 그게 아닌 걸로 밝혀져 가지고 네. 결국은 사과한 게 5월 4일입니다. 바로 전날이죠. 그 다음 날 이거를 공개하고 이제 문준용 씨 관련돼 가지고 또 공개하고 공격을 퍼부었거든요. 하루 바로 다음 날. 그렇다면 더더욱 제보라는 게 믿을 수 없을 수 있다. 이렇게 민감한 정말 철석같이 믿고 공격했는데 나중에 사과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 다음 날 새로운 걸 공개한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글쎄요. 검증을 제대로 안 했거나 또는 못한 거죠. 그런 얘기도 있고요. 이용주 의원이 공공선거 추진 단장이었잖아. 그런데 5월 5일 날 발표를 부단장이 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용주 의원이 5월 4일 날 그런 일이 있고 이래서 5월 5일 날 본인이 발표 안 하고 부단장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이건 하여튼 검찰 조사 결과가 앞으로 곧 나올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 좀 결과가 어떨지 두고 보기로 하고요. 자, 그럼 광고 듣고 와서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정치를 알면 세상을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정치 알바를 듣는 거고요. 영어를 알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팁, 짐 잉글리시를 소개합니다. 짐 잉글리시는 매일 30분씩 영어로만 말하며 수강료는 아주 저렴한 95,000원이고요. 전화영어, 화상영어를 통해 초등학생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공부할 수 있고 특히 선생님이 훌륭하다고 입소문이 자자한 곳입니다. 200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여러분 지금 이 광고 들으시면서 바로 시작할까 아니면 조금 있다가 시작할까 망설이고 계시죠? 분명한 것은 바로 시작하는 분들이 인생을 바꿀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포털에 지금 바로 짐 잉글리시를 검색하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지산 돼지국밥 능력물입니다. 무더운 여름을 위한 가지산 돼지국밥의 특별 메뉴, 얼음을 동동 띄운 시원한 냉 돼지국밥을 출시하지는 못하지만 찬 음식을 많이 먹어 배가 아야 할 것 같을 땐 가지산 돼지국밥, 땀을 많이 흘려 기력이 없을 땐 가지산 돼지국밥, 이열치열의 동반자 누규 가지산 돼지국밥, 더워도 추워도 언제나 맛있는 가지산 돼지국밥. 주문 전화 010-9625-3900 또는 네이버에 가지산 돼지국밥을 검색해 주시면 직영 쇼핑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가지산 돼지국밥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광고 2개 듣고 왔어요. 짐 잉글리시, 가지산 돼지국밥. 짐 잉글리시 매일 30분에 1시간씩 여유있게 영어로만 대화하면서 수업을 원어민과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수강료는 매일 30분, 한 달에 95,000원. 매일 30분 하는데 한 달에 95,000원. 아주 저렴하니까 영어 울렁증 혹은 또 시험 준비생 또 조만간 외국 여행을 장기간 나가는 걸 계획하고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 검색창에서 짐 잉글리시를 검색해 보시고 외국인과 대화를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짐 잉글리시 이제 광고를 한 3년 이상 했는데 지금도 이렇게 정치 알바라서 광고하는 거 보면 이거 우리
광고 듣고 연락하는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꾸준히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효과가 입증됐다는 얘기겠죠. 예, 지금 잉글리시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또 하나 광고 들은 게 이제 가지산 돼지국밥입니다. 네, 가지산 돼지국밥 100% 국내산 돼지고기만 사용하는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약재가 다양하게 들어가고요. 7시간 이상 푹 고아서 만든 육수, 그리고 고기는 앞다리살만 사용합니다. 돼지국밥 특유의 누린내가 없다. 그리고 또 진한 국물이 특징이고요. 냉동된 육수를 따로 해동시킬 필요 없이 냉동 상태로 냄비에 바로 넣어서 조리 가능합니다. 취향에 따라서 부추, 소면, 다진 고추 넣어 드시면 더 맛있고요. 더욱더 노력해서 더 맛있고 든든한 먹거리로 보답하겠다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010-9625-3900 문자로 주문하셔도 다 확인되고요. 한글 주소로 가지산돼지국밥.com 치시면 블로그로 연결됩니다. 예. 이 가지산 돼지국밥 사장님이 청래당 당원이고. 네, 청래당입니다. 예, 저 이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두 번 보내주면 다 먹고 또 한 번 더 시켜서 먹었거든요. 근데 더 먹고 싶어서 우리 와이프한테 좀 시켜달라 그랬는데 네. 안 시켜주네. 왜요? 요새 우리 와이프가 좀 많이 아파. 그래서 아무것도 지금 못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작가님이 주문해가지고 병간호를 좀. 그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당신은 지금 손이 없어, 입이 없어. 뭐하는 짓이야, 이거.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경상도 남자들은 그런 거 안 해.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안동 남자가 그런 걸 왜 주문해? 생계도 됐어. 아이고, 죄송합니다. 늘 그러고 사는구나. 야, 진짜. 여태 그러고 살았군요. 라면도 안 끓여 먹는구만. 내가 홍준표처럼 그거 설거지 안 합니다. 이렇게 될 뻔했네. 주문은 여자의 일 이런 거 아닙니까? 아닌데. 집안일 좀 하는데 홍준표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주시고. 전화만 안 할 뿐이죠. 그지? 전화만 안 할 뿐입니다. 다른 거 다 합니다. 전화를 제가 하기로 하고 방송이 아주 스무스하게 연결되네요. 홍준표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홍준표 얘기가 레드준표가 딱 나왔네요. 설거지도 하지 않는, 나는 그런 거 안 한다는 우리 홍준표 새 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에서 이제 이해운 의원이 선출됐고, 지금 뭐 자유한국당에서는 홍준표 아니면은 뭐 될 사람이 없는 것처럼 거의 압도적으로 이긴 것 같아요. 됐는데, 글쎄 홍준표 대표 선출이 여당으로서는, 민주당으로서는 좋은 거 아니고 나쁠 거 없을 것 같은데요. 뭐 땡큐라고 할 수 있죠. 예. 사실 전당대회에서도 여러 가지 이슈가 됐는데 그 이슈가 좋은 이슈가 아니고 막말해서 이슈가 된 거예요. 계속해서 뭐 사탕인가요? 줬더니 그걸 왜 먹냐,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조호정님 일이 많이 일어났는데, 대표뿐만이 아니고요. 최고위원회 이철우, 류여해, 김태흠, 이재만, 야 대단합니다. 이재만 전 구청장은 그분이죠. 그 공천 못 받아가지고 온몸에 경련이 일어났다. 유승민 지역구.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최고위원하고 당대표가 돼서. 유여해 씨? 네. 거기는 이해운 지역구래요 또. 그래가지고. 아니 지역구가 있어요? 지역구가 어디 있어? 지역구 한번 도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지금 지역위원장 받았을 거기 거예요. 조윤선하고 둘이 지역 저기 했었는데. 아니 지역위원장을 받았어 지금. 이번에요. 이번에 이해운 지역구. 그렇지. 지역위원장 받았어. 저희 동네네요. 거기 살아요? 네. 그럼 이해운이 더 싫어하겠구만. 그렇지. 자유한국당을. 근데 선소 변호사 네. 정부에서 뭐 같이 많이 방송했잖아요. 같이는 뭐 몇 번 한 것 같고 마주치기는 했죠. 많이. 예, 그때 느낌이 어땠어요? 저와는 좀 다르다? 네. 다르죠, 많이. 예. 그런데 뭐 개인적으로 뭐 악감정은 전혀 없고, 그런데 저와 다르다고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도 좀 좌빨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자주 사용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 당은 이 최고위원도 그렇고 당 대표도 그렇고 저런 식의 사람들이 계속 됐기 때문에 더 쪼그라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저 판단합니다. 좌빨들이 난리치는 거 보니까 저는 절대 용서 못해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했는데, 글쎄요, 그게 지금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분들의 입맛에는 쏙쏙 맞을지 몰라도 국민 대다수의 호응을 얻기는 어려운 표현인데 최고위원 선거 2등을 했거든요. 제가 볼 땐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의 구성원들은 그런 표현을 좋아하고 머릿속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유해가 또 계속해서 그 전당대회 하면서 또 박근혜 대통령 얘기도 계속하고 뭐 지켜야 된다고 그러고 뭐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겠죠. 태극기. 예. 자, 그런데 그 홍준표 대표가 선출됐는데 그래도 지금 자유한국당 대다수가 친박들이지 않습니까? 네. 홍준표 대표하고 또 치열하게 기싸움을 할 것 같은데요. 기싸움은요, 뭐 겉에서는 기싸움 하는 것처럼 하면서 뒤에는 뭐 술 먹고 다 하겠지. 결국은. 네, 그래요. 자, 어쨌든 홍준표와 이해운 두 사람의 대결도 좀 흥미진진할 것 같고요. 우리로서는 나쁠 거 없다. 홍준표 대표가 된 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대법원 우리로서는? 우리? 정정하겠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나쁠 거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법원 판결도 아직 남아 있잖아요. 남아 있죠. 네. 네. 그런데
지금 검찰총장이 지명됐습니다. 새롭게 문무일 부산고검장. 근데 이 문무일 부산고검장이 성완종 사건을 수사했던 사람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성완종 리스트 수를 수사했고요. 땅콩해양도 수사했고. 네, BBK도 수사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완종부터 얘기합시다. 성완종 사건을 수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검찰총장에 올랐던 것 자체가 홍준표로서는 뜨끔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런데 사실 그 판결은 사법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행정부나 정치권에서 그런 뭐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설령 시도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만 저는 글쎄요 판결의 영향이 과연 있을까? 아니 만약에 그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되면 네. 다시 한번 맞붙는 거 아니에요? 고등법원에서. 네. 그때 검찰들이 더 열심히 할 수도 있죠. 아, 근데 파기환송이 대법원에서 만약에 파기환송이 된다면은 그 2심에서 봤던 그 법률적인 판단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돌려보낸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다시 그때는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된 가능성이 높은 것이기 때문에 높은 것이지만 무조건 네.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내다보기보다는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여부가 먼저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요. 제발 파기환송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요. 그 BBK 사건도 얘기했습니다만 김경준 씨는 문무일 같은 사람은 절대 그 검찰총장이 되면 안 된다. SNS에 그런 글도 썼더라고요. 누가요? 김경준. 왜냐면은 BBK 사건 때 그 검사라고 해서 이걸 덮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중앙지검 특수 1부장이었죠 당시에. 그러면서 기획 입국은 없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경준 씨 입장에서는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지금 재수사를 지금 기대하던 상황에서 김경준 씨 입장에서는 지금 문무일 후보자가 이제 검찰총장으로 지명되니까 그런 의견을 밝힌 것 같은데요. 글쎄요. BBK 문제가 참 워낙에 복잡하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뭐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법조인들은 어떻게 평가해요? 문무일 부산고검장. 뭐 하마평은 오래전부터 올라왔잖아요. 네. 특히나 굉장히 좋은 분이고 뭐 굉장히 합당한 그런 인사다라는 그런 평이 있고 또 전에도 뭐 이제 지명되기 전에도 굉장히 잘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많았는데 다만 지역이 이제 그 광주 출신이기 때문에 광주 출신은 좀 이번에는 여러 가지 그 역학구도상 좀 부담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그거 하나가 좀 이제 좀 약간 꺼려지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거와 관계없이 뭐 지역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인물만 보고 평가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뭐 충분히 기대할 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조국 민정수석 그리고 또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상당히 개혁적이고 또한 검찰 조직을 뒤흔들 수도 있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검찰총장은 적어도 이제 그 비검찰 출신이 아닌 검찰 출신이 이제 맡아서 어느 정도 조직의 안정을 꾀하는 의도도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뭐 검찰총장은 검찰 출신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손변이 말한 것처럼 법무부 장관과의 호흡 잘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사실 호흡이라기보다는요. 검찰총장은 검찰총장의 일만 하면 되거든요. 네. 또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하기야 뭐 장관으로서 대통령이 검찰 개혁 의지가 있는데 법무부 장관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검찰총장이 뭐 반대한다고 그게 안 이루어지는 건 아니니까.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지시하지 않아도 전 국민이 다 알고 청취자분들도 다 아시는데 여기 이렇게 뭐 이 자리에 있으신 분들은 더더욱 잘 알겠죠. 본인의 역할과 소임을. 근데 문무일 지금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이거 최도수 사건도 수사했네요. 그래 구속 기소했네. 2004년에. 그리고 2015년에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장 맡아 홍준표 기소를 했고. 그래 하여튼 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 문재인 대통령 임명했으니까 제대로 된 사람 임명했겠죠 뭐. 기대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9회 방송에도 할 말 있어요? 없죠? 없습니다. 예, 없으면 우리는 100회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100회에서는 정청래 키워드 분석 이제 정기 개편과 BBK 이야기 좀 해보고요. 또 요즘에 핫한 사건이죠. KBO의 문제점, 돈을 존내 만에 뭐 이런 문제점. 손수호 변호사하고 우리 손혜원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는 나름 전문가예요. 그리고 두 사람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이 좀 불거진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정치 알아야 바꾼다 99회 방송 마치고요. 저희는 내일 100회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00회 방송이라고 케이크도 주셨는데 고맙게 잘 먹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투어 여행사. 투어이브 사장님께서 투어이브 참 좋은 여행사예요. 네, 투어이브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내일 뵙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인가 네 가지의 대한민국이다. 나라를 잃지 않는 독립국가의 대한민국.
그리고 전쟁 없는 평화로운 대한민국, 보릿고개 없는 풍요로운 대한민국, 그리고 아들이 독재와 싸우다가 감옥 가지 않는 민주화된 대한민국, 이런 것을 우리 어머니들이 꿈꾸지 않았겠느냐. 근데 그것은 비단 나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이동영 작가의 어머니, 손수 변호사의 어머니, 손혜원 어머니도 그랬겠죠, 당연히. 우리 모두의 어머니가 꿈꿨던 그런 대한민국을 실현할 수 있는 문재인 정부 시대가 됐다. 잘하자. 네.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그 전교조가 지금 창립한 지 한 30년 가까이 됩니다. 네. 그런데 창립하고 나서 노태우 정권에서 굉장히 핍박 받았죠. 그래서 강제로 해임되신 분도 많고 김영삼 정권 때에서도 제대로 복직이 안 됐고 복직 조건으로 전교조 탈퇴 뭐 이런 것도 걸고 어렵게 참 교육 민주화를 위해서 열심히 투쟁하신 분들인데 요즘 말이에요. 전교조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더라고. 거기에 대해서 전교조 선생님들하고는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눠보셨나요? 제가 도종환 의원하고는 한번 얘기해 본 적이 있어요. 네. 도종환 의원이 1989년 한양대 전교조 창립식 때 굴비처럼 정경한테 연행돼 가거든요. 선생님들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종환 의원님도 해직이 됐다가 복직이 되고 그리고 이제 다시 국회의원이 되고 이제 교육부 장관까지 됐잖아요. 예. 본인도 아마 만감이 교차할 거예요. 해직 교사 출신으로서. 근데 전교조 선생님들이 이 방송 들으면 저한테 또 어떻게 뭐라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전교조 분들한테 항상 그런 얘기 했어요. 교원 평가제 이거 받아라. 왜냐하면 어느 직장이든 다 평가제가 있는데 우리는 선생님이니까 받으면 안 된다. 그 애들이 어떻게 평가할 수 있냐? 부모들이 제대로 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전교조 처음에 출범할 때는 우린 스승이라기보다는 노동자다. 예. 이렇게 해서 또 출범한 거잖아요. 이게 모순점이 좀 생기는 것 같다. 그래서 교원평가제 이것을 좀 슬기롭게 잘 넘겼으면 좋겠다. 이런 조언은 저는 계속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MB 정권 박근혜 정권이 보수 정권 들어서면서 또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전교조에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기사를 쓰고 무슨 전교조 가입한 선생님들이 무슨 다 좌빨인 것처럼 그렇게 막 학대 해석하고 새누리당이나 자유한국당에서 계속 지금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예. 제가 제 처하고 대화가 많지는 않은데 선생님이죠 예. 아내가. 예. 전교조? 예. 그래서 얼마 전에 요 얘기를 한번 했어요. 잠깐 짧게 그랬는데 그 학교에서 제 처가 유일한 전교조원이래요. 지금? 예. 야. 없대요. 아예. 교원평가제 이런 거 얘기해봤어요? 그렇게 깊이 있는 데만은 예.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항상 문제가 됐었어요. 이렇게 왜 거기는 안 받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또 내부터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면 또 일리가 있기도 해요 또. 그래서 좀 이게 복잡하더라고.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왜 그 아내분 혼자만 네. 전교조인 거예요? 인기가 별로 없대요. 인기가 없다. 네, 인기가 없고 또 전교조 이렇게 방송 나가도 되나 모르겠는데 네. 전교조원입니다만 전교조가 예전에 비하면 많이 좀 변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스스로 할 정도거든요. 어땠다가 지금 이렇게 변한 건지 뭘 말하는지는 제가 외부인이니까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런 대화를 좀 해. 다음 주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무슨 일인지 한번 네. 물어보고 개인적 감상이니까는 변했다고 네.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냥 물어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전교조 선생님들 저는 사실 전교조 선생님 덕분에 소위 말하는 의식화가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으니까. 저도 그래요. 전교조 저는 제가 사실은 전교조 교육민주화 선언이 1986년 5월 10일 날 있었거든요. 그때 신일고 국어 선생님이었던 이수호 선생님. 제가 인터뷰를 하러 간 적이 있어요. 민주노총 위원장 하신 분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이 일대 전교조 교육민주화 선언 주도했던 분이거든요. 세상을 바꾸는 정치수다 팟캐스트 정치 알아바꾼다. 99번째 방송입니다. 99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상당히 많은 분들이 방청객을 가득 메우셨네요. 고마워요. 연령대도 상당히 다양하네요. 머리 희끈하신 노신사분도 많이 계시고 고맙습니다. 아마도 제 팬이실 것 같습니다. 예, 젊은 여성분들도 많이 계시고 고맙습니다. 손수 변호사님 팬이실 겁니다. 네, 손수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네, BBK 공부 좀 했어요? BBK요. 어려운 주제입니다. 네, 어려운 주제인데 사실 제가 BBK를 완전히 모르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는 알죠. 네. 그런데 사실 모르는 거 아는 척하는 것보다 그래요. 아는 거 모른 척하는 게 더 어렵네요. 잘했어요. 손수 변호사 네, 반성하세요. 반성했습니다. 그 살면서 이렇게 욕 얻어먹은 적 없었죠? 상대방 그러니까
소송에서 예. 상대방 당사자한테 쌍욕은 자주 먹는데 뭐 이번에 쌍욕은 아니니까요. 예. 불특정 다수에게. 그러니까 누군지 알면은 좀 마음의 준비라도 할 텐데 휙휙 날라오니까 어우 예. 그래 그렇습니다. 댓글창은 보지 마세요. 아 그러니까 그 조언을 봐야 듣고 돼. 봐야 돼요? 허튼 그러니까 소리는 안 나와. 아. 송고만아 저처럼 멘탈이 강하면 봐도 되는데 네네. 그거 보고 흔들리면 보지 마. 보면 안 아. 돼. 큰일 납니다. 그게 이제 어느 만큼 이렇게 보면 이게 들리기 시작하면 이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봅니다. 네. 그래요. 어쨌든 손배관이 오늘 BBK 얘기 2부에 조금 틀어줘요. 공부해온 거 틀어주시라고. 네. 자 지난주 제주도 강연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온 정청래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여러 가지인 정청래입니다. 예, 제주도 강연 주제가 뭐였어요? 문재인 정부 개혁의 과제와 성공의 길. 주체가 국토교통부. 예. 그러고 갔다 오신 거예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요 강의한 김에 제주도까지 갔으니까 어떻게 하룻밤 어떻게 자고 오셨습니까? 1박 2일로? 아니 9시 강의여가지고 6시 15분 첫 비행기 타고 갔다가 강연하고 또 제주도 지인 몇 분 하고 점심 먹고 네. 2시 비행기인가 2시 반 비행기 왔어요? 타고 와서 7시에 군포에 또 전교조 강의 있었어요. 아니 근데 모처럼 제주까지 가셨는데 좀 관광도 하고 오시지. 아 저는 집 떠나서 자는 게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그냥 당일치기 왔는데 아 그럼 외국 갈 때는 그 사모님이랑 같이 가셨으니까 북유럽 갈 때 괜찮고? 이번에 진짜 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막 이렇게 짐을 쌌다가 풀었다가 다시 싸잖아요. 원래 한 가방이 들어왔는데 다 못 싸요. 넘쳐가지고 풀었다가 다시 할 때는 할 때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집사람이 가서 도움을 주셔가지고 뭘 너무- 주셔 다 싸준 거지. 다 풀어주고. 그래서 그냥 편하게 갔다 옆에서. 왔다? 그럼요. 네네네. 네, 그래요. 근데 예. 국토교통부 있잖아요. 예. 그 인재개발원이라고 있더라고. 근데 공무원들이 저도 처음 알았네요. 1년에 50시간 연수를 받아야 된대요. 예.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 마지막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인재개발원 그 원장님이 그러더라고. 저희도 정권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 저를 초청한다는 생각을 못 했는데 예. 확실히 정권이 바뀌었다. 이런 또 생각이. 들었다 놨다 하셨겠네요. 아니 뭐 그냥 근데 강의 시간이 좀 길어가지고 정교조 강의는 어떤 주제를 하셨어요? 전교조 강의는 똑같은 주제였는데 제가 그분들한테 그랬어요. 강의하는 대상 중에 제일 어려운 강의가 선생님들 앞에서 하는 거다. 너 얼마나 잘 가르치나 한번 보자.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마침 2시간 강의여가지고 1시간은 우리 어머니 여자의 일생에 대해서 한국 현대사 우리 어머니들의 네. 그래서 일제치하에 태어나서 90년대에 돌아가셨으니까 그 어머니들이 꿈꿨던 대한민국은 어떤 대한민국? 하지 않았어. 지난번에 공천 신청한 적 있죠? 네, 어디 신청했어요? 국민의당이요. 그러면 정신이네! 정신이 왜 나온 거예요? 마치겠어요. 이걸로 끝내버리더라고. 야, 그러니까 앞에서 한 10여 분 설명하기가 다 그냥 무너져 버렸어. 그 이제 증인 신문할 때 재판에서 증인을 못 믿을 사람이다. 그런 거 한번 보여주면은 사실은 그 앞에, 그렇죠. 앞에 했던 게 그냥 간단하게 끝나는 앞에 그런 아무리 거죠. 많이 떠들어도 네. 한마디면 그냥 너무 멋있었어요. 언제 김민건 한번 모십시다. 김민기 하여튼 내가 좀 보람이 있네. 그래서 보니까. 김민기 의원이 정청래 의원하고 깊은 속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속정이요? 네, 아주 정말 좋아하는데 김민기 의원이 이렇게 언론에 잘 안 나오고요. 겉으로 잘안 드러나는 걸 나오시더라고. 싫어해요. 그런데 그 정청래 의원이 출판 기념회 할 때 그 멀리서 그냥 오셔갖고 끝까지 자리 지키면서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저도 참 김민기 의원이 초창기에 좋아해 제가. 얼마나 재밌는 사람이냐면 원래 용인시장 공천을 전에 받았었습니다. 공천장까지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이유 없이 날아간 거야. 아니 왜요? 이유를 없어 지금도. 하여튼 그때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공천장을 사진 찍어가지고 핸드폰에 갖고 다녀요. 그걸 초창기에 나한테 보여주더라고. 그래서 아니 공천장까지 이렇게 받았는데 그럼 뭘 하겠어요? 이건 내 게 아니라서요. 그냥 쉽게 포기했대. 한숨 푹 쉬고. 되게 멋있는 사람이에요. 네. 자기 게 아닌데 왜 찍어서 보관하는 거야? 그래도 아쉬워서. 아니 너무 궁금한데요. 그리고 나서 국회에 된 거예요. 그래도 뭔가 짚히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 지도부에서 이렇게 해버렸지. 그래요? 슈킹한 거지. 근데 그 김민기 의원 지역은 김민기 의원이어야만 당선이 돼요. 어디죠 그 지역구가? 용인. 왜요? 근데 그 지역에는 몰라. 김민기 의원 그
거기서 뭐 오랫동안 살았고 집성촌도 아닌데. 그런 비슷한 건가 봐요. 그래요? 네, 그래서 거기는 김민기가 아니면 당선이 안 된다. 그럴 정도로 거기서 세요. 그래 다음에 김민근 한번 모셔오세요 방송에. 김민기 의원 이 방송 들으면 바로 전화 주세요. 안 듣죠. 에이, 누가 듣고 얘기해줘요. 그렇죠. 전달. 꼭 얘기해줘요. 보좌관. 항상 그러더라고. 네. 저희 그래요? 시간을 1분만 주시면 네. 제가 뭐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네. 뭐 교문이 이야기 나왔습니다. 예 하세요. 요즘에 야구 예. 야구 따로 있어. KBO 있어요? 따로 그래도 신문지. 그러면은 네. 알겠습니다. 네, 안 해도 돼. 따로 있어요. 그때 가서 하면 되고. 자, 정 의원님, 그런데 지금,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제 청문회에서 아까 뭐 도덕성 이야기는 논문 표절만 나왔었고, 아니, 2017년에 색깔론이 또 등장했어요. 계속해서 무슨 뭐. 계속 색깔론이에요. 좌빨이네, 어째네.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이혜원 바른정당 당대표 그다음에 남경필 연속으로 판도가 나왔는데 자기들이 거기서 맹세를 하더라고. 바른당은 자유한국당과 다르다는 걸 보여주겠다. 뭘로 보여주냐. 절대로 색깔론, 종북, 좌빨 이걸로 자기들은 공격하지 않겠다. 앞으로 자기들을 봐달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 정당 사람들 지금 믿지를 못하는 게 그래놓고 그 정당 사무총장에 정문원을 임명했어. 뭐야 그게. 그래요? 네. 그 이상하잖아. 애네를 가지고 정문원은 어떤 사람이에요? 문헌학상으로 좀 문제가 있네. 뭐야 못 믿어. 아니 나는 궁금해서 그래. 그 정 의원님이 그 정문원 전 의원 잘 아시죠? 잘 알죠. 어때요? 그 아버지가 정재철 그건 알지, 씨라고 제가. 강원도에서 국회의원 했잖아요. 근데 뭐 제가 뭐 또 방송에서 뭐라고 하기는 그런데 하여튼 저하고는 많이 다르죠. 소리 같이 질렀던 사람 아니에요? 본청에서 늘 본회의 때? 그렇죠. 이쪽 저쪽. 아니 근데 이제 19대 국회 때 외통위 같이 하고 그랬어요. 저는 정문원을 7살 때부터 알아요. 그래요? 그 누나랑 친구구나. 큰 누나가 저랑 아주 친한 친구인데 제가 이제 걔네 집에 놀러 가면 놀러 가면 딸만 둘을 낳다가 맨 마지막으로 그래서 제가 그때 학보사 기자 때인데 인터뷰를 하러 갔었는데 그때 제가 대한민국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언론, 교육 이것이 바로 서지 않고서는 앞으로 통일도 힘들겠다. 그래서 전교조 그 출범한다고 그랬을 때 제가 얼마나 이렇게 속으로 박수를 쳤는지 몰라요. 예. 자, 소혜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뭐 교육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교조 얘기를 하면서. 네네. 교문이잖아, 교문이. 교문이고 또 그래서 교육부 장관 김상곤 후보자 임명이 또 중요한 건데 인사청문회가 1박 2일 동안 했습니까? 하루만 끝났나요? 네, 조광 1박 2일 의원이 했는데. 문체부 장관이었구나. 교육부 장관. 아까 정정합니다. 아까 제가 교육부 장관이었어요. 그랬어요? 네. 1박 2일 했는데 저는 오후에 그 목포에 행사가 있어서 오후에는 내려갔죠. 이렇게 미안했죠 아주. 그랬는데 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그 중요하게 공방이 왔던 것은 이제 논문 표절 같아요. 네. 서울대에서는 문제 없다고 얘기했던 것 같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서 이거 가지고 계속 물고 들어진 것 같은데 특히 뭐 이은재 의원이 또 하나에서 10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논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거 좀 풍경 좀 그렇게 전해주세요. 그렇게 끔찍할까. 네. 처음에 딱 갔더니 복도에다가 그 자기들 노트북 컴퓨터 뒤에다가 뭐 이렇게 피켓을 붙인 거는 뭐 그러려니 하는데 복도에다가 뭐 거의 뭐 그냥 경문들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걸 붙인 걸 갖고 꽤 그 다선 의원들, 중진 의원들이 그걸 갖고 자기 자유인데 그걸 왜 떼느냐 난리가 났어요. 그 왜냐하면 위원장이 때라 그랬잖아요. 위원장이 떼란 게 아니라 위원장이 그 국회에 관리하시는 데다가 의뢰를 해서 이것이 적법한 것이냐를 물었어요. 그러니까 위법하다. 그때 위법하다 해서 그 떼었어요. 떼었다고 난리를 치는 거야.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5개 광고죠. 지명 광고가 아니고 TV 광고 아닌 경우 이제 5개가 벽보 같은 것들. 이것은 다 법이 있어요. 지정된 장소에만 붙여야 되는 것이죠. 국회에도 보면 게시판 붙이는 데 있잖아요. 그 외에는 어느 누구도 붙이지 않습니다. 광고물에 관한 법률. 그렇죠. 법이 있고 그 법은 뭐냐면 허가를 받은 장소에만 하게 돼 있어요. 현수막도 허가를 받은 장소가 아니면 다 떼어버려요. 구청에서 와서. 선거 때는 조금 봐주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장소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되고 내용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광고는. 그런데 장소 허가도 받지 않고 내용의 심의도 없이 그렇게 무슨 뭐 정말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경문들을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붙여놨는데 근데 그 얘기를 갖고 또 한참 또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건 이제 국회에서 와서 띄었는데 이제 그 컴퓨터 뒤에다 써놓은 것이 뭐 되게 뭐 그 5대 뭐 그 5대 비리. 네, 비리라 그러나 그 뭐 이거 청산하는 거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이제 한 분이
그 인생 자체를 좀 폄훼하는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가짜 인생, 뭐 논문 도둑, 가짜 인생. 근데 저는 그걸 보고 생각을 했어요. 제 바로 앞자리에 계신 분인데 아무리 우리가 국회의원을 앉아서 이 인사청문회를 한다고 한들 저 사람의 인격 자체를 우리가 가짜 인생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얘기할 순서가 되면 저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 의견들을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논문을 표절했다고 여러분들이 의문을 갖는 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논문 도둑이라는 표현 그리고 가짜 인생이라는 표현은 이것은 지금 이 자리에 좀 맞지 않는 얘기가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제 순서 오기도 전에 이제 그게 이렇게 저같이 좀 스마트하게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막 그걸 갖고 이제 저 양쪽에 이제 막 공방이 누가 그랬지? 벌어졌습니다. 이종배 의원님이라고 점잖으신 분이에요. 아니 우리 쪽에서 모두가 다. 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처음에는 굉장히 심한 이것들을 붙였다 나중에 이제 조금씩 바꿔서 그냥 뭐 5대 비리에 대한 얘기들이나 이렇게 쭉 나왔었는데 논문 표절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그분만 그 처음에 써놨던 것인지 좀 과격하잖아요. 논문 도둑, 가짜 인생. 아니 그래서 뭐 민주당 교문위 소속 의원들 전투력이 강하더만요. 잘 싸우더만. 원래 잘 싸워요. 우리가 지금 이 국정농단을 밝히는 데 아닙니까? 잘 싸우더만. 잘 싸우는데 저는 요새 또 칭찬할 만한 게 또 근데 또 실드 친다고 욕먹어도 할 수 없어. 윤회 간사가 너무 잘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장관님하고 우리 같이 이제 시 읽는 모임을 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도종환 의원님. 그것도 했어요? 예, 어제 이제 장관인데도 왔어요? 어제 이제 정리하자고 오신 거죠. 근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도종환 의원이 간사할 때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보지도 못했다. 근데 유은혜 의원 굉장히 잘합니다. 예, 예. 싸울 때 싸우고 그리고 이게 부드럽게 할 땐 하고 해서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무서운 언니라 그러더라고. 예, 결국은 마지막에 그 어제 우리가 그 채택을 했죠. 그러니까는 뭐 유은혜 의원도 그렇고 또 김민기 의원도 셉니다. 와, 이구야. 저는 김민기 의원 참 멋있어요. 그렇죠? 조용조용하게 특전사잖아, 제압하더라고. 특전사. 아, 특전 출신이에요? 무섭습니다. 그 양반. 그냥 내 옆자리에서 19대 국회 때 나한테 다 배운 거야. 손혜원 의원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초선 의원에게 질문한다. 예. 뭐냐면 국회의원들이 발언할 때 보면 참 보통의 인간으로도 어떻게 저런 발언을 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너무 수준이 낮고 저질스러운. 그때 무슨 생각이 드세요? 저는 내가 상종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들이 내가 여기서 저런 사람들 만나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제 우리하고 조금 달라요. 그들은 저쪽에 새누리당 출신들 지금 자한당 사람들은 다른 게 미리 다 의견 통일을 하고 들어와요. 그리고 자기들이 목표가 아무리 중차대하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속보이게 다 짜갖고 들어오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주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방송에 다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이 사람이 한 거 이 사람이 또 하고 우리 당은 그렇진 않아요. 제가 1년 봤잖아요. 우리 당은 그렇진 않아요. 근데 저는 제가 국회의원 8년 하면서 예. 내가 이런 덫에 함정에 걸리지 말자라고 계속 맹세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왼쪽 가슴에 차고 있는 금배지는 국회의원 정청래지 개인 정청래가 아니다. 근데 사람들이 불일치가 되는 경우가 많고 너무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특히 어떤 경우냐면 그 국회 직원들 혼낼 때 보세요. 진짜 무지막지하게 무슨 노예처럼 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가끔가다 그런 국회의원들이 있어요. 소리 지르고 막 차라리 야당 의원이나 장관한테 소리를 지르란 말이야. 근데 그 도와주고 있는 입법조사관 전문위원들한테 쥐잡듯이 잡는 의원들 가끔 볼 예, 거예요. 저도 봤어요. 그건 뭐냐면 국회의원의 권리를 본인 개인의 권리라고 착각하는 나쁜 거예요. 것만 배운 거지. 나쁜 국회 것만 배운 안에서. 거지. 예. 그런 의원들 보면 가끔 좀 혼내주세요. 근데 그거 저는 정말 그런 거 많이 느껴요. 제가 청문회 국조할 때도 그랬고 이번에 우리 상임위에서는 항상 그걸 우리 그 상대 당의 그 아주 뭐 기가 막힌 3종 세트가 계시잖아요. 네. 누구라고는 얘기 안 그분 하겠습니다. 특히 그래. 3종 세트 기가 막힌 3종 세트가 정말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이번에 표창원 의원 와가지고 그 도정환 의원 자리 대신 들어와서 엄청난 이제 실력 발휘를 했는데 도정환 대신에 갖고 왔네요. 네. 나는 표현이 왜 저기가 있지? 그래가지고 이제 왔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 오신 김에
아, 눌러 앉아라. 그랬더니 자기는 인생을 조금은 평안하게 살고 싶다고 안행이해 같은 데서 스마트하게 살다가 여기 오니까 완전히 아사리판이라고. 우리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표창원 의원도 정말 시기적절하게 잘 했고 또 김민기 의원 같은 경우는 아까 뭐 논문 도덕 이렇게 공격할 때 당신들이 판사냐고 하면서 잘합니다. 제일 재밌던 장면이 그 김상곤 그 후보자 논문 표절 문제라고 현택수 씨가 증인으로 나왔어요. 근데 자기는 이건 논문 표절을 생각한다고 막 혼자 떠들었는데 김민기 의원이 몇 가지 질문도